네. 자, 지금부터 1930년대 이후 전시 수탈 체제,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정책과 함께 가는 경제정책 전시 수탈 체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펴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 그 경제 정책의 핵심, 흐름 잡는 연표, 이게 진짜 잘 돼 있네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된다. 그리고 국가총동원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시 수탈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193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은 조금 두 시기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공황 직후,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은 일제는 전쟁이라는 어떤 그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1931년 만주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죠. 만주 사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1937년에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데 이것이 중일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자, 이렇게 터지게 되었을 때 일단 여기 만주 사변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대공황에서부터 만주 사변까지 요거를 1기. 자, 요게 1기. 자, 1기.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이후, 이건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 중일전쟁 이후 요거를 2기로 나누게 되면 각각 시기별로 경제 정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이후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전시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2기다. 이거는 전시 수탈체제. 자, 그리고 이 1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공업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조금 싸게 조달하기 위한 공업 원료 증산 정책, 공업 원료를 싼 값에 많이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 그나마 일본의 기계를 돌리는데, 공장을 가동하는데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공업 원료 증산 정책으로서의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는 남면 북양 정책, 이게 1번.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병참 기지화. 물론 이제 병참 기지죠. 여기도 병참 기지는 계속 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전시 수탈 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교과서를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공업화를 통해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었어요. 식민지 공업화를 통해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었다. 일제의 전시 수탈로 한국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그 정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오늘날 나의 삶과 연결시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기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1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1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자,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한국과 만주를 묶는 경제 블록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자, 공업화, 식민지 공업화, 이 공업화, 자, 병창기지화 정책 얘기하는 거죠. 이에 일본의 독점 자본은 한국의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 얘네들이 필요에 의해 우리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만주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자, 압록강 건너 여기가 만주예요. 만주와 한반도를 묶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부 지역이 유리하겠죠. 북부 지방이 유리해요.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를 세우고, 그리고 중화학공업과 광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한편 일제는 자국의 방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 자기 나라의 방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거는
대공황에 대한 대책이죠.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 병창기지화 정책은 핵심 내용이 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는 거야. 근데 그 공업이 경공업이 아니라 자, 중화학공업 그리고 광업 이런 거 중심. 자, 요걸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 이게 1기고요. 자, 여기까지가 1기. 그다음에 여기부터 2기. 참. 중일 전쟁 이후로는 한국을 침략 전쟁에 필요한 자원과 군수물자 등을 보급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병참기지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기지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수공업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군수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업, 뭐 무기 생산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농업, 공업, 경공업과 중공업 사이에 불균형과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진다.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쟁 물자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남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 북부지방에 질소비료 흥남공장, 질소비료공장 그리고 여기 보면 남면북양 정책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자, 남부지방에서는 면화를 재배해 방직이라는 거는 실을 뽑아서 옷감을 짜는 산업을 얘기하는데 면방직을 하기 위해서는 면화가 필요하겠죠. 남쪽에서 그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요. 모직공업의 원료는 양모, 즉 양털입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서는 양을 기르도록 매하는 그 양력 많습니다. 강요함으로써 한국을 일본의 값싼 원료 공급지로 만들었다. 자, 여기 보면 통계로 보는 병참기지화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업의 종류가 중공업이야. 제철, 화학, 석유, 가스. 그런데 남쪽 지역,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직, 출판, 식료품 이렇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는 병참기지화 정책과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반도 내 업종별 일본 기업 작업 장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탄광, 광산 이런 거 보세요. 자,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자, 여기 수풍댐도 나오는데 한국의 병참기지화를 위해 조선 총독부, 만주국, 일본 질소 주식회사가 협력해서 압록강에 건설한 수력발전소.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그 공업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조달하기 위한 남면 북양 정책이 일기 때 일단 만주사변 직후에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일기와 병참기지화 정책과 관련된 부평 아시죠? 부평도 여기 이렇게 식민지 공업화의 핵심 도시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중일 전쟁 이후, 자, 중일 전쟁 이후야.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군수공업 단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육군 조병창과 기계 자동차 등 관련 공장들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직원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사택 등도 지어졌다. 이렇게 나오네요. 미쓰비시 사택이 줄을 지어 있어. 줄사택, 미쓰비시.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기계 등을 만들기 위해 미쓰비시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 합숙 활동을. 그래서 이 미쓰비시라고 하는 건 오늘날도 일본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이런 군소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제히 전시 물자 수탈 체제. 자, 2기에 해당되는 내용. 자, 요거 2기에 해당되는 내용. 2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1937년 무슨 전쟁 이후? 중일 전쟁 이후. 자,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조직 나와 있고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국가총동원법. 총동원.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한국인의 협력을 강요하고, 이게 배경입니다. 한국인의 협력을 강요하고, 전쟁에 한국인의 협력을 강요하고, 사회 전반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했다. 38년이에요. 이때 이거는 이제 황국신민화,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일본어 사용, 저축, 장려 등의 정책을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맹의 가장 하부에 애국반이라는 것을 조직한다. 자, 애국반이라는 용어도 이때 나오는 것이다. 자, 매월 애국일 행사나 반상의 참여를 강요했고, 애국반은 황국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식 행사 외에도 배급을 통제하고 일상생활 감시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여기 보면은 이 시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어떤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이게 애국반이라는 용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배급. 일상생활 감시. 뭐 이런 용어들 나오죠? 그리고, 황국신민 어디 갔어? 황국신민. 이런 용어들이 여기 1930년대 말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제는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해 사람뿐만 아니라 돈과 자원까지도 강제로 수탈. 자, 인적 자원도 수탈을 하지만 돈과 자원도 수탈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공출이라는 용어. 매우 중요합니다. 공출. 일제는 침략 전쟁의 수행을 위해 군량 확보를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을 제기했고요. 자,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제기하고요. 군소물자 생산을 위해 가정에 있는 녹그릇과 사찰의 종까지 다 걷어갔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강제로 공출이라는 거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일제가 지정한 가격으로, 근데 이 지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거의 헐값이죠. 그냥 거의 뺏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곡물을 강제로 공출량을 강제로 할당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 얼마씩 내 이렇게 강제 할당을 하는 거죠. 일제는 식량뿐만 아니라 쇠붙이도 공출한다. 식량 공출, 쇠붙이 공출. 전시체제 하면은 물적 수탈에서 여러분들은 공출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인의 쌀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식량은 공출한 다음에 배급제를 실시한다. 배급, 전시체제라는 느낌 오죠.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대다수 한국 민중이 일상적으로 궁핍을 경험했던 시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애국반에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쭉 나오네요. 징병제 실시에 대비 한국인을 동원하기에 호적 등을 막 강조를 하고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돈, 쌀, 쇠붙이까지 공출한 일제의 전시, 물자, 수탈. 자, 돈을 공출하는 방법은 강제 저축을 시키는 거죠. 미래 언젠가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개인의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저축인데, 이 저축을 자금 수탈 방식으로 이용을 했다. 강제로 저축을 시켜서 모인 자금은 대규모 일본 국채 매입. 일본이 빚을 지는데 이 은행에서 이거를 사들이는 거야. 전쟁 관련 업종, 국채를 은행에서 이 일본의 채권을 사들이도록 하는 거죠. 빚을 지는 거지. 전쟁 관련 업종의 대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1937년에 44년 사이에 무려 45배나 폭증해 총 56억 여엔의 거대한 자금이 모인 강제 저축. 그래서 강제 저축도 전시 수탈에 해당이 된다. 조세액의 3.5에서 3.7배나 되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자, 금속 공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 금속 쇠붙이도 보이나요? 구리나 철을 남기는 것은 부끄러움을 남기는 것이다. 자, 가스라이팅. 결전 아래에 금속류 공출을 앞장서서 실행하자. 쌀 공출 포스터. 자, 여기 보세요. 공동 작업. 쌀 공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선전용 쌀 공출 포스터.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바쳐서 미국과 영국을 때려 부숴버리자. 와, 글이 포스터에 적혀 있고요. 쌀 생산량에 대한 공출량의 비중은 43%에서 56%, 64% 절반 이상이 공출이 되고 있네요. 자, 전쟁을 위해 공출. 자, 용어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공출, 그 다음에 인적자원 수탈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인적자원, 여기 지금 물적자원 수탈이 나와 있죠. 인적자원 수탈에 대한 것도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38년에 인적자원 수탈, 지원병제, 그리고 39년에는 징용, 강제로 일터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3년에는 학도지원병,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져요. 44년에는 그 다음에 징병, 그리고 여자 정신근로령, 그리고 뭐 위안부 이런 거 있죠. 위안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탈,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이런 것들이 다 전시 수탈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0회독 잊지 마세요.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한 번 읽고는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읽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